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데스크 노재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연 기자입니다. 네, 뭐 제가 이 자리에 앉으니까 깜짝 다들 놀라실 것 같은데. 네. 아니,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네. 저야 뭐 멀티플레이어니까 어느 자리에 앉아도 또 제 몫은 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 네. 아, 지금 안 그래도 네. 음악 때문에 다들 롤라장 아, 얘기하시느라고 지금 시작을 네네네. 시작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강민승님이 신청하신 아하의 테이크홈인데 네. 오늘 뭐 이 노래가 나오니까 채팅창에 지금 옛날 롤라장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고 롤라장 계시잖아요. 얘기를 지금 엄청 라떼. 많이 했어. 제가 보기에 그 저희 푸터팬 분들의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 중년이죠, 중년. 이상은 네. 되시는 것 같고. 중년의 마음을 잘 알고 네네네. 계신 것 같은데 롤라장 가보셨어요? 전 가봤죠. 중학교 때. 아. 네네. 가보셨어요? 저 롤라장은 안 가봤어요. 아, 저는 롤라장 다니면 날라리라고 제가 날라리였잖아요. 좀 놀아본 남자. 네네. 사춘기를 또 세게 겪다 보니까 그런데도 가고 그랬는데 이 테이크미는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85년도 10월달에 그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아하의 그 데뷔 앨범에 수록된 노래인데 그 당시 앨범이 한 1,200만 장 정도 팔렸다고 그래요. 네. 조사를 자세히 자세히 해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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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재공주님이 시작부터 두목님이다 하셨고 네. 심은정님이 이 그림은 하셨는데요. 이건 괜찮지 않아요? 괜찮다고 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코코등조님이 저 머리에 꽃 꽂은 것 같대요. 분장실에서 신경 써서 머리에 이렇게 약간 깃털처럼 해주셨어요. 네. 김민아 아나운서 내일은 올 겁니다. 네. 서영창님께서 제필이 동생 날라리였어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아까 보니까 85년도에 16살이라고 아까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잘 모시겠습니다. 네. 마중물 형님하고 양대 형님을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오프닝 멘트 적었는데. 오프닝 멘트 네. 오늘이 뭐 절기상 대설이라고 했는데 날씨가 굉장히 푸근했는데 그렇죠. 강원도 산지에는 눈이 좀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설주의보는 해제가 됐지만 밤사이에 한 1cm 정도 더 내릴 거라고 네, 예보가 조심하셨으면 있네요. 좋겠습니다. 네. 내일도 전국이 맑고 한낮 기온이 서울이 12도고 광주와 대구가 14도로 오늘처럼 좀 포근하다고 하니까 뭐 그렇죠. 겨울이라도 좀 바깥에 나가서 산책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올해 그 24절기 중에 좀 선별해가지고 그 새마을 옷을 그렇죠. 입었는데 오늘은 제가 몰랐어요 대선. 알았으면 입었을 텐데. 대설은 또 농번기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아무튼 뭐 내년 한 해도 풍년을 맞이하시기를. 네. 마중물님, 네, 내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준치님 오늘 본의 아니게 날이 따뜻했다고. 네. 쭌쭈누님이 배종우 교수님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배 교수님이 굉장히 그 팬층이 두터워졌어요. 네. 빨리 만나 뵈러 옆에 앉아 계신데 저를 막 째려보고 계십니다. 빨리 넘기라고. 네. 팬덤 정치가 문제인데 팬덤 평론은 문제가 아니겠죠? 그럼요. 목소리로 또 이렇게 급하게 네. 또, 네. 첫 번째 코너로 들어와 넘어가겠습니다. 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진짜 포근했어요. 네, 대선인데. 날씨 좋은데요? 그렇죠. 네. 이사나님도 초봄 날씨라 그러고 설동경님도 완전 봄 날씨였다고. 네. 그 미디어 저널님께서 저의 12월은 술이 아닌가요라고 하셨는데 배종호 교수님의 12월은 어떤 술 많이 드세요? 12월 달에? 12월. 네. 12월. 네. 질문을 다시 한번 아니 12월 달에 뭐 하시냐고요 주로? 12월 달에요? 네네네. 열심히 지금 정치 기상도를 관측하면서 정확한 예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 일종의 그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물 들어올 때 네. 노졌는다. 내년 대선까지 바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송까지 엄청 바쁘시겠죠. 네. 김영웅님이 이번 주 포근해서 햇볕 받으면서 산책하기 좋네요 하셨어요. 목소리 먼저 출연하셨다고. 근데 다들. 날씨 좋은 건 좋은데 네. 이게 기상 이변의 그런 결과가 아닌가 또 한편으로 염려가 그렇죠. 되죠.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 겨울은 겨울다워야 된다. 맞습니다. 정치 기상도. 정치 기상도. 네. 강민수님이 교수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하셨는데 결국 대선이죠 뭐. 오늘의 주제는 뭐 지금까지 중간 평가? 중간 평가.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맞아요. 네. 네. 일단은 중간 평가 가기 전에 이제 약간 여정을 조금 먼저 시작해 보면 네네네. 지난 주에는 메인 뉴스에 뭐 국민의힘 뉴스가
대대적으로 장식을 그렇죠. 했잖아요. 뭐 이준석 대표가 당무 보이콧 해가지고 네, 이게 대선 역사상 처음이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아주 흥미로웠어요, 사실. 보기 드문 네, 샷이었어요. 뭐 우리는 그림에서. 흥미진진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요? 근데 그 계기로 좀 정치력도 다시 평가받은 것 같고. 본인들 뭐 정치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자체 진단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백기투항이다. 왜냐하면 그 직전만 해도 무슨 원톱이냐 투톱이냐 필요 없다.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상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그렇죠. 원톱으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그냥 급락하면서 일부의 역전 현상도 나오니까 안 되겠다.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100% 정권 다 위임하고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 두 사람을 사실은 불러들인 건데 그걸 이제 정치력으로 해석해야 될지 앞으로 지금 뭐 우리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정치력으로 평가할 건지 아니면은 뭐 임시 봉합인지 좀 계속해서 평가해 보죠. 네. 근데 일단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대선 진영을 갖추고 그렇습니다. 선대위도 출범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양쪽 선대위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한쪽은 메모드에서 슬림형으로 대전환을 했고 민주당이 그렇죠. 그렇죠. 민주당이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반대로 네. 완전히 메모드형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왜 메모드형에서 전환했느냐? 일단 169명 전원 그리고 경선 주자들 다 세력을 포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메모드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성, 기동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전권으로 다 쇄신 권한을 넘기고 그래서 당 선대 대대적으로 개편했지 않습니까? 기본 방향을 슬림형 그리고 기동성 현장 중심. 그래서 초재선을 능력 위주로 전면에 배치하고 중진들은 오히려 현장에 보내는 그리고 당 선대의 후보가 일체가 돼서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거든요. 몽골 김화병 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몽골 김화병만 네. 하면 또 뭐 그러니까 뭐 고려 김화병까지 같이 간 거죠. 아, 고려 김화병 그렇죠. 네. 하여튼 몽골 기병식의 신속함을 네, 강조한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빅텐트 메모드형 어떤 선대위로 갔어요.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부의 세력을 다 규합한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반문 빅텐트 가니까 옛날에 민주계 세력들까지 다 포용한다. 그래서 뭐 김한길 이분 같은 경우는 새시대 위원장으로 네. 했고 여기에다가 박주선 그리고 김동철 이 두 분 같은 경우 뭐 중진 민주당 출신의 의원들인데 선대위원장 공동 그리고 특별 고문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얘기는 이제 뭐 탈진보 내지는 뭐 탈민주, 탈 호남 인사들까지 포용해서 빅텐트로 반문 어떤 그 세력을 결집하겠다라는 것 하나.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미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지금은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이 된 거죠. 합류하기 전에 이미 선대위를 상당 부분 구성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그러면 기존의 이 선대를 대대적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여기에다 다시 집을 짓든지 한데 후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한 지붕 두 가족. 그게 무슨 얘기냐? 기존의 측근 세력들 그대로 플러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세력. 그래서 지금 이제 김종인 세력위원장 중심으로 지금 직할 별동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네. 한 지붕 두 가지 그런 형태가 되는 좀 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랄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빅텐트가 완성이 됐지만 사실 그 안에 저 갈등의 어떤 요소들이 계속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이쪽에. 갈등은 이제 네네. 상당히 남아 있죠. 네. 왜냐하면은 언론에서 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갈등을 봉합한 거다. 봉합. 여기에 대해서 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회용 반창고로 땜빵했다. 이렇게 폄하를 혐오했죠. 했는데 네. 제가 볼 때 뭐 일회용 반창고로 땜빵했다는 건 좀 지나친 것 같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갈등 봉합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엉거주침 양세력을 다 안고 가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당무 거부하면서 확실하게 요구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른바 윤핵관. 윤핵관이 뭔지 아십니까? 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 네, 윤석열 그렇죠. 후보 핵심 관계자 네. 윤핵관. 네. 이 측근들을 정리해라 네. 라고 요구를 했는데 정리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력은 그대로 두고 이준석 또 그리고 김정인 두 사람의 세력을 같이 안고 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세력은 상존한 거예요. 그럼 이 두 세력이 결국은
부딪힐 수밖에 이거일 없는 수밖에 것이죠. 없겠죠. 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원톱에 힘을 실어줬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다 한 지붕 두 가족이니까 결국 두 세력이 충돌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혹시 아닐까. 특히 이제 만약에 지지율이 잘 나오면은 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역시 그립이 좋고 잘하는구나 갈 수 있지만 지지율이 좀 뭔가 뭐 좀 삐그덕삐그덕하면은 아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뭐냐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아니다 너네들이 힘을 안 실어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해서 다시 집안 갈등 내지는 집안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좀 일부를 쳐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환쪽으로 확실히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배를 뭐 저어가는데 사공이 뭐 두 사람 세 사람 그러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선대위 출범식을 이제 어제 했잖아요. 어제 그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하고 김병준 그 두 분이 굉장히 냉랭했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났더라고요. 보니까 분위기가. 뭐 네. 실제로 냉랭했어요. 그 네. 뭐 이렇게 화면을 보면 두 사람이 전혀 눈길을 마주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총괄 선대위원장이고 네네네. 우리 또 앵커 두 분이 뭐 선대위원장이 저도 너무 냉랭하게 마주치면서 좀 해보자 하면서 뭐 그렇죠. 하이파이브도 하고 근데 두 분이 하면서 말이죠. 눈길도 잘한가 보자 아마 그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종인, 김병준 이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어떤 케미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좀 관계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 김정인 위원장을 향해서 뭐 뇌물 먹고 감옥 간 사람 이렇게 그렇죠. 상당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니까 이런 하루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나라고 또 김종인 이제 위원장이 경로했고 그리고 두 사람이 상당히 정책에는 내가 대한민국 최고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경제 문제 등등 해가지고 좌우를 넘나들면서 정권을 사실상 창출했던 그런 전력이 있고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정책통으로 좀 유명해요. 실제로 네. 이제 그렇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단 했죠.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분이 부딪히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부딪히고 있는 게 경제 정책이에요. 네. 이 경제 정책 관련해서 지금 김정인 총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본인이 경제학도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안 돼. 라면서 사실상 김병준 위원장을 겨냥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두 사람이 극명하게 이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차이점이 있는 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큰 정부론을 지향을 합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양극화, 불평등이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제관, 정부의 어떤 관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을 하면서 작은 정부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부가 최대한 소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엉거주춤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상당 부분 앞으로 두 사람이 이런 정책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충돌 또는 잡음 내지는 갈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제로 과거에 김정인 전 현 총괄 선대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이렇게 부딪히면은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버렸어요. 네, 맞아요. 그럼 또 가가지고 네, 좀 네, 제발 네. 도와달라. 실제로 문재인 네. 후보 같은 경우 막 찾아갔죠. 흡수해가지고 다시 불러왔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보따리 싸고 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한번 저희가 또 내기를 한번 할까요? 지난번 내기 식사 내기 뭐 밥 내기 네. 할까요? 한번 좋습니다.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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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면은 뭐 일시고 대접하고 만약에 제가 이기면은 뭐 곰탕으로 한 그릇.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는 모든 경선 주자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 이낙연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선거 전에는 본격 합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대신 이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홍준표, 그렇죠. 유승민 두 후보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참가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요거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큰 맥락은 같아요. 큰 맥락은 이거예요. 이낙연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야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 후보로 내가 선거를 할 수 있어? 내 자존심이 용납 안 해. 이 맥락은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점에서 좀 다른 거죠. 하나는 선대의 합류 여부예요. 선대의 합류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전 경선 주자 같은 경우 합류했어요. 상임 고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얘기하기를 나 지금 돕고 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내 지지자들이 후보 교체 막 얘기하면은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합류와 관련해서 지금 홍준표, 유승민 두 경선 주자는 아예 선대에 지금 합류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 다르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실제로 선거 운동을 지원할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합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분이 없어요.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 이번에 전북 민심 현장에 동행을 했잖아요. 정했죠. 안 그래도 1월 얘기하셨는데 바로 그 주에 전주에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압박을 받겠죠. 그래서 그렇죠. 본인이 이미 경선 승복 얘기했고 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빠르면 12월, 늦어도 1월에는 등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홍준표, 유승민은 어떻게 될까? 홍준표 이분 같은 경우 참 제가 볼 때는 예측 불허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랑도 좀 사이가- 좋지는 네. 않잖아요. 바로 그 며칠 전에 네네. 윤석열 후보하고 만찬회동 한 두세 시간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거의 더울 듯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대 출범식에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나타났죠. 나타났거든요. 그 얘기는 역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이분하고 굉장히 사이가 나쁘니까 안 나타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유승민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존심이 세거든요.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마구 그냥 부딪힐 정도로 자존심이 그렇죠. 세거든요. 본인이 TK에 본류라는 이런 자신감 내지는 자부심이 강한데 과연 윤석열 후보를 선뜻 쉽게 도울까? 그래서 아마 홍준표 후보가 나서지 않으면 끝끝내 안 나설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나선다면 아마 그때는 마지못해서 유승민 전 후보도 나서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끝끝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좀 대선에 이제 이 두 후보가 내세우는 좀 공약이라든지 의제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하는데 네, 대선이 이른바 프레임 싸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슈를 누가 선점하냐, 그렇죠. 이 대선의 시대 정신이 뭐냐, 이거를 갖다가 그렇죠. 논하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두 후보가 집중하고 있는 이슈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프레임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일종의 프레임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선 같은 큰 선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시대 정신이 뭐냐를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뭐 직선 개헌을 해가지고 이긴 적도 있고, 그렇죠. 뭐 적폐청산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두 후보 같은 경우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심판을 프레임으로 내걸고 있는데 네. 여기에 비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민생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때문에 이런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고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검찰총장 하다가 저항했기 때문에 반문 빅텐트론을 내세워서 이런 프레임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배경이 있는 게요. 하나는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한 10%포인트 높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 지형이 상당히 바뀌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난번 대선만 해도 탄핵 어떤 그런 흐름 그리고 촛불 이런 흐름 때문에 보수 세력에 비해서 진보 세력이 많게는 한 15%포인트 우세를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갤럽이 여론조사해 보니까 역전돼 가지고 보수 세력이 진보 세력보다 한 8%포인트 더 우세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진영 대 진영으로 가면은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인물 대 인물.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저 이재명은 아시다시피 시장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도지사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경험도 있습니다. 또 대선도 두 번째로 도전하니까 나름대로 정치도 압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초년생이잖아요. 검사만 했잖아요.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를 해치려갈 적임자는 접니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은 아닙니다. 무능한 위선 정권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바꾸는 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라고 지금 세력 대 세력, 진영 대 진영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전략입니다. 그 두 후보가 지금 1호 공약들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네,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메시지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긴 하던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1호 네네. 공약도 보면은 상당히 좀 대조적이에요. 네.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은 뭐냐면은요. 전환적 공정 성장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대전환. 그런데 여기에 방점은 뭐냐면 성장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서 일종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 고속도로를 상당히 극찬해 줬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네. 뭐냐? 결국은 성장을 통해서 중도 외연으로 확장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개혁 보수까지도 내가 끌어들이겠다. 라는 이제 그런 전략이 담겨 있는가 하면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내놓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정책본부장이 원희룡 주자잖아요. 네. 원희룡 주자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뭐 백신 관련이라든지 네, 오늘 또는 뭐 얘기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 관련해서 일단 선지연 후 정산 이런 정도로 코로나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결국 1호 공약은 코로나다라면서 코로나 민심을 겨냥하는 그런 정책을 1호 정책으로 나갈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네. 중간 중요한 평가를 해보자면 오늘의 제목. 오늘의 네, 제목 네, 네, 네. 중간 평가를 해보자면 어느 쪽이 야, 선방하고 이 중간 평가 또 잘못하면은 뭐 편파 왜곡 평론이다. 그래서 아니 저희는 유튜브니까 상당히 또 또 이렇게. 저도 이 네네. 균형을 좀 이럴 때 잡으면서 쓰시는 거 하는데요. 있잖아요. 네네. 이럴 배종호의 생각입니다잖아요. 네, 배종호의 중간 생각입니다라고 평가. 오늘 안 하고 근거 있는 배종호의 평론하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네. 후보가 선정이 된 지 10월 10일 민주당 네.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11월 5일 한 달 늦게. 그러니까 한 달 됐고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났는데 네. 이 시간을 보면 전반전은 이재명의 약간 열세 그리고 윤석열의 우세 근데 후반은 윤석열의 열세 이재명의 우세 이렇게 정리가 좀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전반전을 보면은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그렇죠. 보는가 하면은 네. 이재명 후보는 역컨벤션 효과 보면서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두 자리 격차까지 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양태를 보면은 완전 초접전. 네. 그래서 12월 첫 번째 주에 328개 여론조사 무려 328개입니다. 네. 이걸 총 정리를 해봤더니 머니투데이가 의뢰한 거예요. 어떻게 나왔느냐? 0.6%포인트 차의 초박빙의 접전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는 두 사람이 거의 같다라고 저는 평가가 돼요. 근데 두 사람이 거의 같은 결과인데 속내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정권 교체 여론이 10%포인트 높은데 그걸 흡수 동률로 못하고 나왔단 있죠, 말이에요. 지금. 거의. 네네. 그러면은 그 열세를 이재명 후보가 개인기로 극복한 것이다라고 해석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선대의 포진을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싸움은 금시밀 남은 지금부터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영이 다 갖춰졌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또 시작이다. 네, 이게 이제 일종의 빠져나가는 평론이죠. 그 지금 이제 최근에 뭐 보면은 각 선거 그 당에서 이제 외부 인사들을 자꾸 영입을 이제 하는 경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야 다 이렇게 영입했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철회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참 궁금해요. 선거 때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지. 뭐 특히 이번에는 좀 더 심하지 않나 싶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선거 네. 때마다 이런 일은 뭐 있는 네네. 거죠. 근데 이번이 상당히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대표 간판이라고 내세운 인물들이 지금 낙마하고 있는 그쵸. 그런 상황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역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검증이 왜 안 됐냐? 그럼 조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조급하다. 이번에는요. 네네네. 초박빙으로 가다 보니까 특히 벤처 중소기업인들이 눈치 보고 뛰어들기를 지금 꺼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급하잖아요. 어디에 줄 서기가 힘들군요. 그렇죠. 그렇죠. 줄서기죠. 네, 이른바 네. 줄서기가 좀 곤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더 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마음에 들면 외관이 좋으면 마구 데려가는 거예요. 네네네. 물론 뭐 그걸 뭐 다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조동현 영입 네, 네. 1호예요. 네. 네. 굉장히 이분이 이 겉으로 보면 스펙이 매우 좋잖아요. 그렇죠. 30대 네. 워킹맘 네네. 또 외모도 좋고 네. 그리고 뭐 군사 육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우주산업 전문가 네,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네. 그런데 뭐 혼외자 문제, 사생활 문제로 결국은
낙마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법률 대리인이 맞아요. 네. 밝히기를 이거는 성폭행에 의한 그런 네.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검증이 제대로 됐다면 애초에 이렇게 대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렇죠. 좀 아쉽고 그다음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가보면은 네. 지금 이제 항민병 씨잖아요. 항민병 씨. 의사잖아요. 네. 굉장히 뭐 방송 강연으로 인기인이고 저도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로 좋아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 들여다 보니까 뭐 여성 폄훼 발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성은 국방 업무를 지지 않으니까 4분의 3. 권리를 4분의 3? 그러면 인간 어떻게 4분의 3 인간으로 이건 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독재도 좋다, 뭐 왕정도 좋다, 정치만 잘하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정리를 했거든요. 이유는 이분을 그대로 놔두면은 가뜩이나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5.18 뭐 폄훼 발언으로 전두환. 해석이 될 네. 수밖에 없잖아요. 전두환 찬양 발언. 그리고 또 여성표가 좀 상당히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뭐 이재명, 윤석열 다 여성이 좀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 보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위에도 참여했다가 결국 이런 문제 30분 만에. 30분 만에. 네. 철회가 됐거든요. 네. 근데 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건 전혀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캠프 모두 검증 시스템이 전혀 지금 작동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검증 시스템을 좀 확실하게 네. 가동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비니자라고 네, 지난 비니자. 이제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유세차에 올라와가지고 네. 연설한 게 화제가 됐던 노재승 씨 같은 경우에 네, SNS에 올렸던 과거 발언이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잖아요. 네. 양쪽에서 신경전이 상당하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을 안고 가면 갈수록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 발언이 있어요. 하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상당 부분 좀 폄훼한 것 아니냐라는 네. 해석이 가능한 그런 발언을 했어요. 뭐냐? 5.18 특별법 관련해서 뭘 감추고 시킬래 도대체 이런 법을 만들었느냐 라는 거는 상당 부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규직 자기는 폐지론자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을 다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만들겠다라는 걸 이제 겨냥한 그런 발언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사고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여기에다가 무슨 발언이 또 지금 추가로 문제가 되고 있냐면은 검정고시를 비하하는 발언을 맞아요. 네. 본인이 좀 공유를 하면서 네. 마치 검정고시를 나온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맞아요. 묘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거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럼 뭐냐 검정고시 나온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냐 라는 그런 논란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하면은 계속 일파만파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5.18 관련해서는 비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그러니까요.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과거 발언이 이제 다시 논란은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 뭡니까 저 윤석열 선대위 출범식에 보면은 또 안 보이시는 분이 그 부인 김건희 씨가 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언제쯤 게요. 등판할 거라고 보세요? 네. 아니 등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왜 등판을 안 하느냐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네. 정상적인 뭐 후보의 부인이라면 당연히 그 역할이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 같은 경우는 사실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인력을 지원받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함께 검증받아야 할 대상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예를 들면 뭐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네. 등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해석이 돼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선대위가 출범하는 그런 석상에 후보 부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곡절이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세간에서 여러 가지 입방아를 찢는 거는 수사 문제도 있지만 본인이 등장하게 될 경우에는 지지율 뭔가 떨어질 좀 거다. 언행의 문제 때문에 언행의 문제. 또는 뭐 과거의 전력 의혹 때문에 결국 지지율이 하락할 것 아니냐. 라는 그런 것 때문에 등판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등판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역설적으로 더욱더 여론의 주목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아까 물어봤죠. 언제 언제 나타나느냐. 이준석 대표가 도망다니니까 더 주목도가 높아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두 가지를 공격하고 있어요. 검찰 수사 뭐하냐? 빨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소환해라. 이미 관련자 5명은 구속 기소했으면서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 선택적 수사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한술 더 떠서 지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를 지금 거론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뭐냐? 커튼 뒤에서 조정하는 거냐? 비선. 이 말은 또 왜 나왔냐면 네. 임태희 지금 총괄 상황 본부장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뭔가 지금 전면에 나서지 않고 커튼 뒤에서 내조에 조력하고 있다, 전념하고 있다. 나가니까 커튼 뒤에 여인이냐? 라면 이제 송영길 대표가 직격을 하면서 최순실 어떤 비선 실세를 검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등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루빨리 이런 모든 의혹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씨가 빨리 공식 석상에 나서서 어떤 후보 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질문이 더 있긴 한데 저도 퀴즈트 산책을 좀 해야 돼서 제가 또 준비할 물량이 있지 또 않습니까? 뭔가 또 여력을 또 남겨놔야지 여운을 네네. 좀, 아, 여운을.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5분 네. 5분 컷이네요. 5분 컷인데 일단 뭐 채팅창도 저희가 못 읽었어요. 너무 그 교수님이 재밌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신규 확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신규 확진이 4,149명, 좀 굉장히 많은데 그 서울하고 경기도가 동시간대 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뭐 5천 명 훌쩍 넘을 것 같은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시가 미국 뉴욕시가 그 5살 어린이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5살부터 11살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미 그 이상은 다 방역 패스 그렇죠, 적용을 그렇죠. 했고요. 네. 네. 그러니까 5살 어린이도 식당하고 실내 체육 시설을 들어가려면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 지난달 초부터 해당 연령대의 어린이에 대해서 접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0% 정도 맞았다고 그래요. 네. 아무래도 델타가 재창궐 하고 있고 뭐 오미크론도 있고 하니까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30%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투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들의 어떤 체구가 작으니까. 아 근데 부모 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죠. 동의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신중론이 일고 있고 일부 부모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내년 2월에 네. 이제 백신 방역 패스 도입하는 것 때문에 청소년들 그렇죠. 네. 도입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은 걱정하고 문제가 계시고 많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네. 아까 학원 운영하신다는 YG 분이 네네네. 30대 학원 운영자인데 백화점에는 왜 방역 패스 도입 안 하냐 좀 이런 그런 볼멘 소리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의 그 보이콧 공식 선언인데 보이콧이 이제 앞에 좀 빠졌어요. 외교 보이콧입니다. 외교적 보이콧. 보이콧입니다. 그러니까 외교 사절단. 네네. 정부 그러니까 대표단. 선수들은 참가를 하되 정부 관계자나 뭐 외교 사절단이 가지 않기로 했는데 신장 지역의 대량 학살하고 인권 침해를 사실 문제 삼아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당연히 이제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오늘 뭐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서 미국에 엄정하게 항의를 제기했으며 앞으로 결연한 반격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연한 얘기했습니다. 방법 네, 조치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무섭네요. 네. 근데 미국뿐만 아니고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도 지금 뭐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뉴질랜드는 있거든요. 바로 정부 대표단 파견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한 그렇죠. 상태고요. 네. 네네. 자, 저희가 이 뉴스를 오늘 좀 타압으로 보도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그 종전선언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이 있는데 저희가 그 내용도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집중 취재엠에서는 성범죄를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는 성범죄자들이 네. 기부를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기부요? 네,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헌혈하거나 장기 기증 서약서 쓴다거나 일종의 감형을 받기 위한 건데. 강경 사유가 될까 그렇죠, 싶어서. 그렇죠.
반성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꼼수 같은 상황이 좀 더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또 오늘 보도를 할 거고요. 네. 시간이 2분이나 남았는데 남은 게 거의 없는데 저희 채팅창을 좀 못 읽었죠. 네. 아무튼 네. 네. 근데 굉장히 이 자리가 좀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네. 어색하네요. 네. 그 다음 뉴스는 중고차로 둔갑해서 고급 외제차를 이제 밀수출하는 현장이 적발이 됐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에다 이렇게 위장해서 숨겨놓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뭐냐면은 약간 대포차 같은 거. 수출하면 안 되는 차인데 그거를 이렇게 위장을 했는데 보니까 그 컨테이너가 인천항 같은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쵸. 일일이 다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딱 보면은 뭔가 차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올라오는 거랑 그 대단하신 분들이지 사실은. 그 어떻게 네. 그걸 알죠? 엑스레이 딱 찍으면 차 모양이 약간 외제차 같으면 딱 들어가서 열어보고 이게 뭐 적발하고. 그렇게 검사를 네네네. 해가지고 보이면 잡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말 리액션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은 오늘 대법원이 뭘 했냐면요. 그 아동학대 형량 기준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년 3월에 되긴 하는데 그 아동학대 살해 같은 경우는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고요. 살인 의도가 없더라도 학대를 한 뒤에 아동이 숨졌으면 최대 22년 6개월까지 징역형을 살 수 있게 하는 건데 기존의 어떤 그 형량을 보면 그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최대 징역 7년이었고 죄질이 나쁠 경우에만 법원에서 최대 10년까지만 가중처벌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최근에 뭐 이런 사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많이 좀 논란이 됐는데 국민적 정서랑은 너무도 형량이 낮게 그렇죠, 나와서 그렇죠.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는데, 네, 좀 아무튼 뭐 잘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사실 그렇죠. 일어나고 나서 뭐가 사후 약방문 같은 생각도 들고 좀 그러네요. 네. 네. 오늘은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 하나 더 드릴 걸 그랬어요. 일찍 이제 가보시라고 네, 저도 네, 네. 해야 되니까 가보시라 그랬는데 왜냐면 교수님이 원래 화요일날 방송이 낮에 다른 출연이 없으셔가지고 저희 방송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네. 사실은 지금 대선 관련 이슈가 워낙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같이 네네. 다 체크를 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준비해 오시는데 저희가 오늘 시간을 조금 더 드릴 걸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주에 뵙는 걸로 네. 교수님을 또.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본방 잘 사실 주시고 되게 어색하네요. 마지막 멘탈 열기 힘들죠. 네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